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화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팟캐스트 잘 하고 계시죠? 예.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논란이 거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으니까요. 한번 첫 번째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 반도체 업종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리포트에 이어 미국발 무역 전쟁 전선 확대 등으로 IT 대표 종목이자 국내 시총 상위 3단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 삼성전자가 개인이 많이 물린 종목이 됐을까? 지긋지긋한 반도체 고점 논란, 기술주 변동이 커지는 지금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알아보자. 사실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애플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이들의 조정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워낙 빠르게 1조까지 달성을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좀 고점인지.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무역 전쟁이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보통 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A를 하나를 두느냐 둘을 두느냐에 따라서 애플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요즘 A를 둘 넣거든요. 그래갖고 아마존과 애플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전쟁 분쟁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할 때는 팡이 안전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전제는 이 종목들의 실적 타격은 그다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에서도 우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만약에 무역 관세가 이루어지고 또 중국에서 맞보복을 하게 된다라면 애플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미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애플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실적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나머지 종목들까지도 의문점이 생기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는 이제 무역 전쟁 여파가 혹 이런 IT 기술주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으로 넘어간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말 바꾸면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면 이거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제를 달고 있는 어떤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렇다 쳐도 사실 아마존은 그것과도 상관없는 종목이잖아요, 사실은.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몇몇 IT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규제라든가 SNS 관련주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과분하게 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법인세를 인하를 해줬잖아요. 근데 인하한 폭과 기업들의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증가 폭이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세금 깎아준 만큼만 벌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면 실적이 좋아진 거 없는데 그럼 현재 주가가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1조 달러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여기에 또 타겟이 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면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과 같은 기업이냐? 사실 같은 기업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전혀 다른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미증시에서 IT 기업들이 빠졌다 하면 이제 두 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역 전쟁 이슈가 좀 하나가 있었고, 요게 이제 팡 종목들의 주가를 또 약세시키는 요인이 하나가 있었죠. 물론 이면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의구심, 고점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타격을 받은 건 반도체 업황 고점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100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반도체 칩 업체 CEO가 컨퍼런스 자리에서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가격 하락이라는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수요 감소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언급되면서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고 이 과정에도 우리 증시가 더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 빠지고 뭐 페이스북 빠진 거는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또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빠졌는데 공급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시황상 빠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성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줄잖아요. 이 과정에서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도 같이 타격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다만
움직이는 자금의 성격을 보면 좀 단기성 자금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 이슈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7천억 원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주말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는 반도체 괜찮다. 네네. 여전히 괜찮고 목표 주가 100달러 유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런 표현을 네네. 했거든요. 지금 차트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1조 원 이상의 순매도하는 기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4천억 원씩 팔았거든요. 네네. 8,500억이면 단기로는 대단한 매도가 그러니까요.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 보고서 하나 나오고 나서 주초부터는 또 IT 업종에 대한 매도가 또 진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어떤 매도라기보다는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자금,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된다면 또 이 자금은 또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게 진정이 되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좀 엇갈리는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진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 이동훈 대표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근데 반도체 수요는 줄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적용 분야가 한정된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뭐 스마트카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AI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제 가격이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대한 논란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네네.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된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최근에 이제 그런 뒷받침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고 증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고 늘었으니까 생산량 줄어드는 거고 네네. 재고 늘어난 이유는 수요가 감소한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추정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 예전보다 많지 않고 세계 기업이 세 거의 개밖에 없잖아요. 과점 네.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계속해서 어떤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국면이고 본다라면 수요 감소한다라고까지 단정하기에는 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여기에서 또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계산법이 예. 사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그리고 그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그 수요 감소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접근 가능하냐 아니냐가 또 예. 결정이 되니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IT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쉬운 표현을 해서 투자자분을 쓰는 용어로 쓰면 물린다라는 표현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진입하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전같이 축축 빠지는 단계도 네네. 아니고 갇혀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갇혀 있는 단계라면 매수하면 지루함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을 또 아깝게 놓쳐야 되는 그렇죠.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만약에 길게 보고 제한적인 비중 이내에서 투자한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절대적으로 싸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EPS가 2만 원이 넘는 종목이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이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대비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다시 매수로도 좀 많이 바뀌고 하면 한동안 또 이 두 종목의 강세를 얼마 전까지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중 부담이 없다라는 부담이라면 뭐 30% 이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이내라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관점은 뭐 단기성 자금이라면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네. 활발하게 하시면 되겠지만 중장기성 자금이라면 이렇게 밀릴 때 조금씩 모아두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희망은 계속 남아 있긴 합니다만 좀 일정 기간은 좀 지루한 시간을 좀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예. 장비주는 어떤지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요즘 증설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그 공장들의 장비는 계속 들어갈 테니까요. 뭐 반도체 수요가 어떻든 간에. 근데 이거는 사실 사업 보고서를 종목마다 좀 살펴보시는 네네. 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기업들별로 사업 보고서를 좀 봤는데 수주 잔고 많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항목에 보시면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 안에 수주 잔고가 표기가 네네.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오는데 수주 잔고는 전분기보다 높이 올라간 기업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인식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겠죠. 공장 가동도 잘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3분기 실적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수주 잔고가 떨어져 있는 상태. 물론 그 뒤로 수주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좀 버겁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수주 잔고 추이라든가 최근에 발표됐던 수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서 종목들별로 좀 접근을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바로 수주가 발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국내 주식만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황을 보면 해외 주식에 연동되는 종목들이 많이 네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IT 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 비제조업으로 가느냐 네네.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전까지 좀 패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IT 팡 종목들 중심으로 대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네네.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는 또 이제 팡 종목 아닌 종목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간 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우지수 기준으로 볼 때 보잉이라든가 캐터필러가 지수를 끌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네네. 이 종목을 제가 왜 언급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네. 단가가 비싼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네. 보잉의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급락했다라기보다는 견조함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역 갈등이 설령 해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의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증시 유동성이 넉넉할 때는 성장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중국의 정책에서 내수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쪽으로 하고 특히 금융시장 개방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게 중국 입장에서도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의 어떤 성장성은 물론이고 안에 있는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외국 자금 들어와서 투자해봐라 이렇게 네. 열어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융주들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전제라면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미국에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 예. 시장의 금융주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할 따름인데.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만나보시죠. IT 종목이 못 가다 보니 테마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남북회담 앞두니 남북경협주가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 소식에 메르스 종목이 하루 만에 급락을 연출하는 종목도 있는 만큼 분명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테마라고 단순 치부하기엔 그래도 급등하니 외면하긴 어려운 지금 어찌 봐야 될까? 사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게 잠복기가 일단 2주니까 예. 만약에 그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나머지 2주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있으니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그 시각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테마성 종목을 볼 때는 테마주는 기관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들의 자금이 끌고 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예탁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예탁금 추이를 차트로 띄워놓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자금 유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감소되는 추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동시에 두 개를 띄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를 팔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가 두 개가 등장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라는 어떤 질병 관련된 테마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북 관련된 네네. 테마가 있는데 초기에 대응이 상대적으로 잘 됐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일단 공개되는 시점이 빨랐죠. 그러니까 환자가 당일 바로 또 이제 병원을 네. 간다든가 이런 조치가 돼서 빨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바로 공개가 되면서 이 정도까지 막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바로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다가 매도 못하고 긴 상태로 이제 강제 중장기 투자되신 분들이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형성될 때 매도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 이거를 매도하고서 뭐 이제 이 물량을 잡고 누군가 다시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띄우기에는 지금 초기 대응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확산될 수 있을 네네. 거냐 이렇게 본다면 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마스크 정도로 뭐 다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백신이라든가 이런 관련주까지 번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잘 보시면 이주라는 거 안에 대북이라는 이슈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전에 대북 주에 집중을 했다 그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오늘 보시면 어제 대비 상대적으로 둔하긴 했지만 메르스 관련주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데 비해서 경협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의 순서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쪽에 조금 더 집중돼 있는 상태가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탁금이 증가가 됐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네, 예탁금이 증가되면 일단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게 이렇게 두 테마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예, 거래대금을 다 이 두 업종이 다 가져가는 가져가 형태가 버리면요. 되니까 네. 예탁금이 넉넉할 때는 뭐 그냥 매수해서 자금 들어가면 되는데 팔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게 네, 뭐 네. 하루에 등락폭이 20%막 이렇게 되니까 네. 다른 종목이 못 가는 형태가 되는데 어제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주춤거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고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근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쉬운 형태가 되니까 지금은 둘 다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하나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만약에 내일 또 메르스 관련주가 올라간다면 아마 경협주가 좀 주춤거리는 네네.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현재 수준이라면은 한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한쪽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빠져나오는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협 같은 경우는 올 가을까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유엔 총회까지 네네.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메르스는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네네. 투자들이 시각으로 그렇죠. 본다라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좀 짧게 가고 단기적인 변동성만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확산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친한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남들 아프다고 하는데 네. 또 남들 좀 속상한 일인데 거기에 테마라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러니까요. 네. 도의적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지 그런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냉정하죠.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두 가지 테마, 메르스와 대북 테마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한 가지는 좀 큰 그림을 또 그려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상, 무역 분쟁으로 경제 팬더먼털이 약한 신흥국들이 잇따라 백기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1998년 또 2008년 신흥국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올해 금융위기가 되풀이될 것이라 경고했는데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 가치는 연초 대비 50% 내외 떨어졌다.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지 우려된다. 증시에서 9월 시장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8월부터 뭐 사실 올 초부터 그랬었죠. 여러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 위기가 좀 글로벌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이번 달에 FOMC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신흥시장, 외환시장 교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이슈되는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 이런 나라들이 잘 보시면 대륙별로 하나씩 포진해 있습니다. 네. 남미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유럽에 있고 그러네요. 또 이탈리아도 하나 들어가 있는 네네. 경우도 있죠. 이 국가들은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좀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자금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정적인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반발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시안 게임 후유증 네. 그 과정에서 개발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성과로 나오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잘 보시면 이게 그 금융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외환위기 쪽에 그럼요. 가깝다라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외환위기라는 건 환율이 급등을 하고 환율 급등할 때마다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화폐 가치나든가 그 나라의 국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네네. 극단적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각 나라의 문제 플러스 달러 강세 문제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번 달 FOMC에서는 금리 올리는 걸 뭐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본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탈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지금 영국이 아직 완전히 블랙리스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나온다면 파운드와 강세, 유로와 강세 요인이 만들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네.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10월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치고 나가는 계기는 FOMC 지나고 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각 국가별로의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위협을 하겠지만 그 이유가 된다면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까지는 FOMC까지가 좀 고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좀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이런 쪽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를 빨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약세로 갈 이유는 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혼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관되게 미국 경제 지표는 좋아하는데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좀 부진하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럽의 경제 지표 좋으면 유로화가 강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부진하고 유럽이 좋다 이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선방하고 유럽은 더 좋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는 조금씩 성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FOMC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씩 좀 안정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가 이제 재집권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유력화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위안화가 키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흥시장이 휘청거리는 건 신흥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보는 위안화 중국의 문제였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안정된다라면 다른 나라들도 안정될 텐데 그 기준이 역시 이제 FOMC 물론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기준 되면 조금은 1차적으로 안정되는 기반은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뭐 위기 상황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영향이 우리 증시에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통화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환손실이 엄청나니까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이될 가능성. 근데 독특하게도 우리 시장은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을 보면 외국인들이 무려 7,700억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 7,700억 매도를 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매도했으면 주식을 팔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갔겠지. 그러면 네네. 한 7억 달러 정도 되는 달러 수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야 네네.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환율이 빠졌습니다. 어... 이거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팔고 나갔다면 달러만큼 샀을 사야 거니까 되죠. 네. 환율이 올라갔어야 올라가죠. 되는데 네. 그날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현금 상태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중장기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순매도긴 하지만 환율은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전이 가능성은 낮고 심각하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네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번지면 뭐 우리나라도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번지지만 않는다면 신흥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전한 나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은 좀 상대적으로 그 나라들보다는 좀 탄탄한 기조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이슈는 다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모레가 동시만기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지금 이제 뭐 캐나다 무역 협상부터 해서 중국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태. 이건 또 호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할 때는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극심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럴 땐 적극적으로 또 순환매 가다한다고 했다가 잘못 순서되면 밀리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하기보다는 지금은 차분하게 있다가 3분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평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물량 늘려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고비 지나간 다음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분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말이 그렇지 사실 추석 전에 다 밀어내기 수출이 그러니까요.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 3분기 실적은 마무리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전망치도 이제 곧 나오고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10월 첫 주 되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즈음 됐을 때 좀 윤곽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예, 드리고 예, 싶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맨의 시장 타파 블로그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